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는 소식과 제주도 어선 화재 사고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전 10시 뉴스, 뉴스 메이커 등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는 2만 원 넘게, 2년 전과 비교하면 6만 원 넘게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경찰이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2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15일 오후 강남역 인근 진흥상가에서 불이 나 시민과 소방관 등 17명이 다친 것을 보도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지하 1층 인테리어 자재 창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리뷰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진흥상가에서 불이 나 시민과 소방관 17명이 다쳤으며, 서초 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1시 13분쯤 서초동 진흥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하였고,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시민 16명이 다치고 구조작업 중이던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1번지에서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이 작업 중임을 전하며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했는데요. 기자는 불이 난 지 3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신고가 돌아온 시간은 오후 1시 23분쯤이고 소방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큰 불길을 오후 3시 25분쯤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시민 13명과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대원 40살 주모 씨와 41살 남성 서모 씨는 3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추락해 허리 등을 다쳤지만, 소방은 비가 많이 내리던 상태라 사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진 것 같다며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소방은 당초 불이 난 지하 1층에 4개 점포를 포함해 13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브리핑에서 총 69개 점포이고 지하 1층에 8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하 1층에 식당과 인테리어 자재 창고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하 1층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방은 지하에 가득 찬 연기를 빼고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으로, 목격자 말에 따르면 불은 지하 1층 인테리어 자재 창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은 어느 정도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발령했던 비상 대응 단계 발령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재 현장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들에서 상가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총 69개 점포이고 지하 1층에 8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1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화재 상황이 어떤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등입니다. 화재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한 군데인 강남역이었고, 금요일 오후였기에 당시 도로 통제 상황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청 CCTV 정보를 확인하여 화재 인근 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해 언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당시에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이 지은 지 좀 오래된 곳이기에 낙후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가들에 대한 화재 대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요즘 물가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비용에 대해서 짚어본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10에서는 입동도 지나고 이제 김치 담글 시기인데 올해 김장 비용은 얼마나 들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김장용 배추와 무 농사는 흉년으로 유난히 잦았던 태풍과 가을 장마가 작황부진으로 이어진 탓으로 결국 김장 비용 부담이 늘었는데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올해 4인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는 2만 원 넘게, 2년 전과 비교하면 6만 원 넘게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양념 채소인 깐마늘과 고춧가루, 대파, 생강은 작황호조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배추는 작년보다 35% 넘게, 무는 50% 가까이 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해마다 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준비하면 대형 마트에 비해 1만 원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해둔 배추 7천 톤, 무 4천 톤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어 곧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는 2만 원 넘게, 2년 전과 비교하면 6만 원 넘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김장 비용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 나름 자세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주어서 좋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자꾸 오르는 물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더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언급이 있어서 요즘 더욱 어려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조금은 힘을 실어준 보도였습니다. 지난 16일 뉴스1사에서는 경찰이 발생한 지 30년도 넘은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사실상 특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실 강압 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짚어주었습니다.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모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윤모 씨는 20년이나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춘재의 입이 열린 후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린 판단의 과정에 수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자신이 박모양을 살해했다고 밝힌 이춘재의 최근 자백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씨의 과거 자백은 진범을 특정한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침입 경위, 수법 등에 대해 달리 말했는데요. 윤 씨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수아마비를 알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심 청구인 윤모 씨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걷지도 못하는데 재심 청구인의 자백 내용에 따르면 그날 밤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고 담을 넘어 범행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반면 이춘재는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수법에 대한 진술도 엇갈리는데요. 윤 씨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춘재는 양말을 손에 착용한 상태로 목을 졸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상처는 맨손이 아닌 천에 의한 쓸림 현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훼손된 진실의 실체를 어떻게 밝혀낸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스메이커에서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춘재는 윤 씨가 신청한 재심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사실상 결론 내렸는데요. 1988년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양이 성폭행한 후 살해당했는데 이춘재가 박양의 신체 특징과 범죄 수법 등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춘재는 집 내부 구조와 시신의 위치, 특히 범행 후 박양에게 속옷을 입힌 사실까지도 자세하게 진술했으며 경찰은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남겨졌던 윤모 씨의 자백에 대해선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의 자필 진술서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했고 억울하다며 지난 13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윤모 씨가 저는 무죄입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을 뉴스에 삽입했습니다. 1988년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일관되게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춘재는 윤 씨 재심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나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8차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린 15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 측은 당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들 조서에 대하여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제 윤 씨가 법인으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서에 범행 관련한 일시, 장소, 수법 등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스스로 내린 판단에 비추어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 씨는 20년의 옥살이와 10년의 심적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윤 씨가 3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왔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국집에서 일했으며 12살 때부터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함께 보도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이 더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저는 지난 16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맛과 건강을 잡는 약선김치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대구 수성시장에서 시작했는데요. 깐깐한 요리 연구가가 물가를 따져가며 김장 재료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 아, 예. 옛날 궁중에서 먹던 고급 김치를 담글 거라고 하는데요. 중에서 먹던 고급 요리인데 일반 김장 재료와는 달리 시원한 국물을 위한 오이와 미나리, 꿩까지 들어간다는 말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꽁. 약이 되는 음식. 금선 씨는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남녀노소 접할 수 있도록 약선 식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음식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날 소개한 꿩김치는 평안도 김치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양반들이 즐기던 김치라고 합니다. 꽁고기 단백질이 풍부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꿩고기와 함께 무와 오이, 미나리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찬성질의 미나리까지. 꿩고기에는 고온에서 녹여내 핵비소 중금속을 제거한 소금을 넣은 소스를 발라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이 고기에다가 발라서 여기에 기를 보호해주는 황기와 독소를 제거하는 정향까지 각종 한약재를 넣은 육수를 2시간 동안 끓여 걸러주었는데요. 한약재를 듬뿍 넣어 2시간 동안 끓여내고 준비한 재료들은 데친 참나물로 묶어주기까지 한 모습에 약선 요리는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간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 대용의 동아에 무와 오이를 깔고 육수를 붓고 꿩김치를 넣고 이틀간 숙성시키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숙성을 시키면 더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즐길 수 있다고요. 국수를 말아 먹거나 샐러드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요리였습니다. 로도 마셔도 되고. 이어서 강원도 강릉의 구수한 냄새가 나는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들 분주하게 반죽을 하고 무언가를 끓여내고 있었는데요. 솥 가득 뭔가를 끓여내고 있습니다. 가을의 명물 추어탕에 들어가는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50년간 전통 방식을 이용해 고추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특별한 음식은 바로 서거리 깍두기였습니다. 김치인 것 같아요. 깍두기. 명태 아가미를 부르는 강원도 방언인 서거리는 이 지역의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 서거리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한 번 담글 때 무 60개씩, 일주일에 2번 깍두기를 담근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60개 정도. 재료를 손질하는 장면에서 유난히 큰 깍두기의 크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모습과 아삭한 식감을 위해 특대형 사이즈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썰어낸 무는 소금에 절여두고 곧바로 서거리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보다 주인공인 서거리 손질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서거리 깍두기가 향토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토박이에게도 낯설 만큼 찾아보기 힘든 음식인데요. 이런 것도 먹는구나. 그만큼 토박이들에게는 고향의 맛, 타지 사람들에게는 이색적인 맛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절인 무에 고춧가루, 마늘, 서거리만 넣어도 풍부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서거리 하나로 깊은 맛을 내니 바다 향이 난다는 깍두기의 맛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네, 깍두기에서 바다 향이 나요. 이렇게 버무린 깍두기는 하루 이틀간 더 숙성시킨 후에 손님상에 나간다고 합니다. 추우면은 한 이틀 정도 놔둬도 돼요. 이 깍두기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게 들어가면은 맛은 물론이고 원기를 충전하는 서거리 깍두기도 한국의 이색적인 약선 김치였습니다. 싱싱하고 이 아삭아삭한 게. 이어서 서울에 위치한 한국 전통음식연구소에서도 아주 특별한 김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김치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건지. 바로 석류 물김치였습니다. 물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다른 재료는 모두 같은데 석류가 들어간다고 하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요리 전문가는 맵지 않고 상큼하면서 시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소금에 배추를 절이는 건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특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데요. 잘 절여져야 질긴 줄기 쪽에 한 번 더 소금을 뿌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간을 덜하고 따뜻한 남쪽은 세게 한다는데요. 그리고 기본 재료인 생강과 마늘, 파에 사과와 배까지 썰어 넣었는데요. 석류의 시큼한 맛을 완화시키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과일을 함께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맛이 잘 어울려서 곧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생선이 등장했는데요. 뭐 이거 생선 아닌가요? 바로 조기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황석어 젓이었습니다. 한 2, 3개월 두면 이게 잘 발효돼서 다른 젓갈에 비해 고급 재료이고 비린내가 덜하기 때문에 선조들이 가장 즐겨 쓰던 젓갈이라고 하는데요. 선조들이 가장 선호했던 젓갈로 석류 김치에는 재료 하나도 대충 들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다져 넣으면 이어서 석류 김치의 주인공인 석류 손질이 시작됐는데요. 붉은색을 띠는 것이 껍질이 고르게 붉은 석류를 사용하고 속껍질은 일부러 남겨두는 것이 색달랐는데요. 막이 내부의 막에는 천연 에스트로겐과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라 비타민이 많고 칼륨이 많아요. 이 석류는 물과 함께 갈아준 후 면포에 걸러서 즙으로 사용하는데요. 물과 함께 넣어서 갈아주는데요. 석류 김치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약간의 뭐 파마늘 매운맛이 빠진 김치의 맛이 잘 상상되지 않았는데요.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앞서 8시간 동안 절인 배추에 재료들을 넣고 이파리로 끝을 묶은 후 석류즙을 부어주면 완성되는데요. 예쁜 붉은색이 특징인 석류김치는 맵지 않기 때문에 빵이나 떡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어린아이도 좋아할 맛이라고 합니다. 빵이나 떡과 함께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정은 학생 이번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석류김치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콤함 대신 새콤함이 더해진 석류김치의 맛이 궁금했는데요. 또 재료 하나에도 정성이 듬뿍 담기는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 were about 600 people within the Polytechnic campus who have come out. About 200 of them are minors, and they have been subjected to the special arrangements that I have just referred to.
5개월간 지속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지난주에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시위대와 홍콩 정부, 경찰 그리고 시민들 간의 극한 충돌 속에 사상자도 속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등 한층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격렬했던 홍콩 시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기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6월 초에 시작된 홍콩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위가 시작된 원인, 또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과거 영국령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1997년 7월 1일부로 중국에 반환이 됐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던 홍콩이 중국의 귀속이 되면서 1국가 2체제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등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홍콩 내정 간섭이 극심해졌고 이번에 시위를 촉발시킨 송환법이 대표적입니다. 홍콩 남성이 대만으로 가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즉 송환법이 떠올랐습니다. 홍콩인들은 중국이 송환법을 내세워서 홍콩의 반체제 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 등을 정치범으로 간주를 해서 중국에 데려가서 인권 탄압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5년에 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서적을 판매한 서점상 5명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환법이 완료가 된다면 합법적인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에 이 백색 테러가 대표적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강목으로 시민들을 마구잡이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송환법 반대 총파업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홍콩 경찰이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홍콩 20대 진압 작전을 펼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홍콩 고등 법원은 지난 18일 이 마스크 등을 쓰고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한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위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홍콩인들의 열악한 삶에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9월 23일 홍콩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에는 영국 통치 때부터 유지되어 온 낮은 세금 정책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홍콩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 유입에 힘입어서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 정부의 재정 자원은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됐고 정부의 이 공공토지 매각으로 그 대금, 자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홍콩은 심각한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을 겪어야 했고요. 홍콩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직장인들이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먹고 입는 돈을 쓰지 않은 채 거의 21년 정도를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홍콩 시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경해지는 중국과 또 홍콩 정부의 기조 그리고 격렬해지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 좋은 직장, 좋은 집, 중국 본토인이 다 쓸어가더라라는 조선일보 그리고 11월 10일 홍콩 대학생의 죽음 우리도 분노한다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네, 외신들도 이번 시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영국 언론 등 주요국의 반응부터 또 홍콩과 중국 언론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이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지난 19일 구두 표결에 의해서 이 만장일치로 홍콩 시위에서 시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 의원은 홍콩이 오랜 시간 동안 연기해온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자유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영국 메이 총리는 이미 지난 6월에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송환법에 매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영국이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중석, 그러니까 중국 국가 주석이죠. 국가 분열 시도에 대해서 산산조각 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인민대학의 스위농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홍콩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하면서 미국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서방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CCTV는 이대로 혼란이 지속된다면 홍콩 사회에 주어진 자체 수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일국 양제의 핵심은 홍콩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 영작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역시 지난 12일 홍콩 경찰은 도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기본법에 따라 이 무장 경찰과 홍콩이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이 홍콩 경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성도일보, 명보 등 홍콩 언론은 시위 상황을 시시각각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 내 반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는 입장신문은 초강경파 크리스 탕이 새로 홍콩 경찰 총수가 된 것에 대해서 시위대가 18층 지옥에서 19층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국내 대학가에서도 이번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네. 여기에 또 반발하는 중국인 유학생과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 대학생들의 홍콩 시위 지지에 있어서 중국 유학생들의 위협이 간과할 수 없는 정도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를 훼손하거나 말다툼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한국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동국대, 세종대 등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촉발된 이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갈등이 온라인에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이 웨이보 등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한국 대학생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고 있는데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학생들의 얼굴과 학교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중 학생들의 갈등으로 이 학교 당국이 개입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우리 정치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홍콩 시위를 지지했고요. 집권 여당, 정부 그리고 다른 주요 정당은 아직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우리 언론은 홍콩 시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다각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사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고 또 한중 대학생 간의 갈등이 촉발된 상황에서 자극적인 기사는 지양을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홍콩 시위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본 이 기성 언론 외에도 SNS가 생중계가 되면서 전 세계에 송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홍콩 시위에서 이 소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기성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11일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명보 그리고 AFP 통신에 따르면 오전 7시 20분경에 홍콩 사유안호 지역에서 시위 첫 희생자죠. 차우츠록 씨를 추모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었는데요. 이 시위 영상을 보면 이날 시위 현장에서 한 도로 교통경찰이 도로 위에서 시위자를 검거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실탄을 발사를 합니다. 이 경찰은 모두 3발의 실탄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날 시위자 피격은
홍콩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실탄을 발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홍콩 시위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발하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SNS의 위력에 있습니다. 시위를 기획하고 또 모이는 장소를 공지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조직력을 배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시위에 필요한 자금까지 모으는 일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SNS의 위력으로 홍콩과 우리의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생한 시위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화면에 대해서 무분별한 흡수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이라는 것은 촬영자의 프레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각도로 촬영된 모습 그리고 상황 중계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보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희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